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금요일에 통쾌한 논평 시간,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저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본 방송은요, 전영기 방송으로도 동시에 진행되니까요, 전영기 방송 검색하셔서 구독, 추천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기 방송 순항하고 있죠? 예, 덕분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신의 한수 컨텐츠랑 또 전영기 방송이 콜라보로 같은 컨텐츠도 나가고 또 전영기 방송의 자체 컨텐츠도 계속 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누가 이기는가 이건데 40%가 무당층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머리를 흔들고 있고 그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여론조사라는 그 요물들인데, 예. 그 여론조사는 모든 것이 일치해서 그 민주당의 압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약세로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는요, 말씀드리지만 이 무당층이라는 존재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누구를 투표할 것인지 마음에 정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에 이르는 무당층을 투표에 참여하는 걸 제외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라, 실제로 당일 현장에는 40%에 이르는 그 무당층들이 투표장에 상당수 나갈 것으로 보거든요. 과연 그 무당층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을 점점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당층의 입은 더 무거워져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일치된 한 지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그 무당층의 40%의 그 향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그게 향배가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홍 부장님 빅데이터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예. 빅데이터라는 것이 말하자면 트위터,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댓글들, 예. 그리고 페이스북, 예. 이런 각종 한 대여섯 개 가장 많이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SNS의 예. 모든 글들을 싹 긁어보면 수백만 수천만 건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어로. 그 언어를 분석해서 역으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니까, 예. 거기는 무당층이고 유당층이고 간에 다 투표에 나갈 것으로 평균적으로 전제된 사람들을 네. 다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치명적 약점인 그 무당층 40%가 빠진 것을 바로 메울 수가 있는 그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그걸 따져보니 조심스럽지만, 예. 제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하는 그런 그 기관들을 제가 좀 네. 취재를 했더니,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통합당 쪽이 130개 의석, 지역 예. 의석 130개 의석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53개 지역구 중에 130개 지역을 통합당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오늘의 빅데이터는 그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 지역구가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비례당 후보를 한 20개를 더하게 되면 네. 150개가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그냥 예측과 무슨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라는 큰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보니, 일단 오늘 현재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여러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130개를 하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건 반증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통합당이 지역구 130개를 지금 확보했고, 거기에 비례대표를 20개 얻는다고 치면 150개를 얻는 그런 쪽으로 저는 흘러갈 수 있다. 물론 당일에 어떤 예측을 하는 건 당일에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저는 지금까지도 일방적으로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폴 조사 방식에 대한 예. 그 문제를 극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것을 실험적으로 제가 본 결과입니다. 예. 왠지 저도 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론조사를 봤더니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이 56%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거의 성군 소리를 들어야지 나올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주위에 봐도 그 여론조사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문 대통령이 56%나 나왔대요. 예. 그건 코로나 현상이겠죠. 예. 코로나 착시 현상? 예. 사실 그 부분에 관한 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253개 지역구에 대한 그 구별 판별인 것이고, 네. 지금
대통령 여론조사는요, 늘 맞아요, 사실. 아, 그런가요? 예, 그 총선 여론조사가 늘 틀리죠. 네. 예, 근데 그거는 그 표본의 범위가 좁아서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같은 단일한 여론조사는 이 총선 여론조사에 비하면 상당히 그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정확도가 무슨 의미냐면 더군다나 지금 이 뜻이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보리스 존슨이죠. 예, 영국의 그 총리가 얼마나 그 존슨 총리한테 미안하지만 좀 천하게 좀 굴거든요. 네. 영국 총리가 지금.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였던 지지율이 60%까지 뛰었어요. 그 사람은 심지어 확진돼서 어디, 확진했죠. 예, 들어가 있죠. 동정심까지 이제 예. 코로나 효과예요. 아, 그리고 그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영국의 정책이 그런 거더구만요. 뭐 옛날의 영국이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실직할지 모르는 그 회사의 그 임금을 80%를 재정으로 그냥 다 쏴주겠다. 예. 보수당인데도. 예, 뭐 예. 말이 보수당이지 저건 거의 그 저 자유가 제공된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60%. 네. 그 좀처럼 여론 등락이 찾아보기 어려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한 3% 확 치솟고 뭐 프랑스의 마크롱, 네. 독일의 메르켈, 그 캐나다의 트리도 이 모든 리더들이 다 올라가요. 예. 아. 그래서 위기의 시기에 그 국가 지도자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앞두고 바로 힘을 그겁니다. 실어주고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이 지거나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또 가만히 뜯어보니 세월이 가면 모든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퍽 떨어지죠. 예. 유명한 일화예요. 사실이기도 하고. 처칠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총리. 종전을 승리로 예. 처칠 총리가 1945년 독일과의 그 전쟁을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네. 전승을 했죠. 그렇죠. 그 선거에서 자기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정작 승리의 효과는 노동당이 따먹었어요. 예. 이제 너는 필요 없다. 그렇죠. 국민들이 전쟁의 승리는 인정하는데 이제부터의 삶은 당신보다는 이쪽이 맞아. 이렇게 바꾸거든요. 예. 민심은요. 그런 겁니다. 코로나 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이 과실을 따먹는 건 따먹는 거고 실제 선거에서 그 처칠이 무지하게 낙담과 좌절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처칠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민심은 나를 앞서고 있다. 아.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총선 결과가 그 대통령 자신을 앞선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곧 총선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럼요. 예.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책들 같은 거 보면은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반향실 효과라 그러는데 네. 자기들 그 항아리 속에서 자기들이 떠드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기들 지지층 사이에서 그것이 박수받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네. 계속하겠다. 탈원전 계속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원래부터 그들을 지지했던 편협한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예. 그 내부에서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 보니까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와 같이 예. 연관시켜 보면은요. 광진을 있죠. 예. 서울의 광진을이죠. 예. 거기 보면 고민정 씨가 나오고 네. 오세훈 씨가 나오잖아요. 예. 예. 고민정이 그동안 보면 여론조사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었는데 네. 보면 최근 수삼일 사이에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지지율은 그대로 가겠지만 예. 빅데이터 분석을 그 부분을 제가 살짝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언급량 자체가 오세훈 언급량이 더 늘어나고요. 예. 긍정성, 네. 뭐 괜찮다, 좋다라는 쪽이 오세훈 쪽이 늘어나고 언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고민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들끼리의 정책에 관한 말씀인데 고민정이가 그동안 그 후보가 데려온 사람이 보니까 엊그저께는 임종석이 그렇죠. 그 대북 굴종 정책의 주도자 아닙니까? 양정철이 네. 양정철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내서 수삼 년 동안 끌어왔던 그 실정의 그 원인 제공자죠. 예. 그래서 양정철 그리고 임종석 예.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들을 끌고 오면 큰 지지를 받을 줄 알았지만 그래서 지지율은 자기들끼리는 만족하는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죠. 실제로 그 온갖 그 사람들의 무의식이 표현된 그런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그죠? 이런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총괄 뜯어내서 분석한 것을 보면 고민정이 오히려 부정적인 언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임종석, 양정철이 네. 오니까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왜 당의 중진이라든지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원 유세를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아까 그 정책 문제를 다시 연결시켜 가면, 이 사람들이 워낙 실정을 많이 저질렀어요. 네.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나라를 암덩어리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암덩. 소득주도가 무슨 성장을 합니까? 소득만 올라갔지 성장이 어디 있어요? 소득 성장 퇴보의 정책이죠. 그 암덩어리. 그 다음에 무엇보다 탈원전 그렇죠. 정책의 암덩어리. 산업을 파괴했잖아요. 경남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던데요. 예,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을 여섯 개를 못 팔아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하게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수천 명의 실직자가 나면 예. 그것도 거의 폭동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 갈 수 없이 1조 원을 막 투입해서 살려줬어요. 진짜 병 주고 약을 주는 건데. 그렇죠. 약을 줬는데 그런과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이 정부가 1조 원을 그냥 억지로 밀어주고 왼손으로는 양이원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탈원전의 무참한 그 주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양반이 또 민주당의 뭐죠? 제1위성당. 예. 난 뭐 이름도 까먹었는데.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입니까? 개싸움당이 주축이 된 거죠. 예. 개싸움본부가 만들어낸 그 당의 뭐 6번인가 하는 쪽에 예. 이 탈원전의 그 핵심 멤버가 글로 들어갔어요. 왼손으로는 탈원전에 투사를 집어넣고 네. 오른손으로는 그것 때문에 벌어진 그 슬픔을 막기 위해서 막 또 돈을 썼고 이게 바로 병 주고 약 주고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진짜. 물을 계속 부으면 뭐예요? 밑을 빠져났는데.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왜 싸움 났을 때 그 깽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먹으로 네. 한 대 빵 쳐놓고 돈 던져주면서 치료비해 뭐 이런 거잖아요. 문제는 그 1조 원이라는 게 내 돈이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의 돈이고 저희 돈이고 이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거 받아갖고 지 돈처럼 말이죠. 1조 원, 2조 원을 돈 무서운 쪽으로 막 써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탈원전의 암덩어리. 그리고 주 52시간 네. 하면서 정작 주 52시간 해놓고 나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막 투입될래도 주 52시간 그 땡기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 발목 자기가 잡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스스로 발을 묶어낸 이 정책.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제 급상승.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이 임금을 올라갔겠지. 네. 그러나 그 돈을 줄 수 없어서 회사가 무너진 거 생각 안 합니까? 그 돈을 줄 수 없어서 자영업자 음식점이 망해가지고 거리로 쫓겨난 그 근로자들은 안 보입니까? 비정규직. 이 다 하나하나가 암덩어리가 돼서 쑥쑥 자라고 오는 그 경제의 파탄 상태에서 예.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 그런 정책을 써놓고선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 저 임종석의 눈에서 양정철의 뒤에서 네. 그동안 우리를 피곤하고 고통에 몰아넣었던 그 온갖 정책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예. 그런 게 하나둘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오고 6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얼굴을 보면 부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비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예? 그래서 그 고민정 같은 사람의 정책을 잘못 쓰는 거고요. 민주당도 선거 공학적인 입장에서만 봐도 그 뭐 양이원영이니 탈원전의 주역들 이런 사람들 막 끌어대가지고 자기들 내부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네. 그러나 그 여론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그러나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올리는 그 많은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한 선거에 투표장에 갈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멀스멀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서는 기분 좋지만 뒤돌아서면 실패가 예정된 그런 선거 정책을 노선을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하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고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 같은 것이 빅데이터로 잡힌다. 네. 근데 한쪽에 부정적인 것만 갖고는 반대쪽에 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오세훈 사인이 후보에 있나요?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인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량 자체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언급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긍정의 언급량. 예.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고민정 후보는 캥거루 정치인이다 이런 네. 말을 했답니다. 예, 뭐 저는 그걸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캥거루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가 그렇죠. 있으면 아기 거기다 주머니가 어린 있죠. 아기 주머니에 애를 놓고 다닌다.
나는 여기서 10년을 살았다. 네. 나는 여기 10년을 공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정 후보는 낙하산 아니냐. 네. 아무것도 모르는 광진이죠. 네. 광진 물정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것을 비유적으로 예. 캥거루 정치인이라고 한 표현이 또 너무 직설적으로 하면 또 거부감을 줄 수 있죠. 예. 그런 수준의 표현이 오히려 멋진 표현이다라든가 예. 상대를 정확하게 표현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이미지를 줬다. 상당히 좀 나름대로 품격이 있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예 막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그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그 대진년입니까? 예. 뭐 이상한 그 그렇죠. 북한을 추종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예. 선거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또 일어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다시 돌아가면 전화를 걸어서 네. 투표를 어느 쪽입니까 묻고 나이를 묻고 하는 과정에서 그 스스로 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그 여론조사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네. 이런 SNS상에서 나타난 그 언어를 분석해서 추적하는 방법은요, 좀 새로운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번 선거를 이제 막 진행이 이제 될 텐데 보게 되면 새로운 그 관점과 포인트를 우리가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전영기 위원께서는 당연히 언론 생활을 30년을 하셨으니까 언어의 전문가시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정치 언어에 대해서 또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예, 정치적 언어 품격에 대해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논평이구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진짜 전문가의 평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언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총리, 네. 돌아가신 김종필 총리의 그 품격 있는 언어, 그러면서 설득력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후보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대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언어는요, 은유입니다. 은유, 메타포, 비유입니다. 캥거루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비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직설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식의 발언은요, 오히려 사람들의 그 부담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메타포, 은유, 비유 이런 것을 사용하는 스스로 품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중들은요, 그 은유를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더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황교안 후보한테 지금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지금 종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더군요. 우선 황교안 후보는요, 그 직설적인 반응을 좀 삼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직설적이보다 은유적인 발언이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종로에서는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선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한 20% 앞선다고 그런데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빅데이터의 그 지난 시절의 내용을 딱 끌어서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 어느 한 기관의 그것이긴 하지만 재밌어요. 이미 언급량에서 압도적으로 황교안이가 앞서 있어요. 이 낙연보다. 그래서 언급량이 많다는 것은 훨씬 더 관심이 크다는 거여서 황교안 후보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종로에서 압도적으로 이낙연이 앞선 것이 아니라 황교안이가 더 앞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뤄서 근데 황교안의 언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가요? 이낙연이 늘기 시작하고요. 불과 수삼일 사이에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그 부정적 언급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딱 중심을 잡아야 된다. 실수하지 마세요. 말의 실수, 언어의 실수는요, 당사자들, 자기를 눈앞에 보이는 기자나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그 질문자에 대할 것이 아니라 대중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된다. 종로구민 전체를 상대로 한다. 이낙연 후보든 황교안 후보든 이럴 때 비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시면요, 훨씬 더 대응하는데 편안해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는 거죠. 황소개구리의 비유라든가, 무슨 신포도를 본 여우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정치적으로 유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말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그동안 자기가 여론조사상 앞섰다는 인식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선거다 그러면 정당 간의 싸움 혹은 후보자들 간의 싸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느닷없이 윤석열 대 조국, 윤석열 대 문재인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뭐 좀 이 말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조국 대통령 만들기라는 그 프레임을 간파한 것은 일찍이 간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닷새 전쯤에 제가 올린 그 저희 저정기 방송 네.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조국 대통령 만들기인가? 이렇게 제가 네.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추측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이 민주당이 끌어들인 거예요, 스스로. 그 네. 사람들이 그걸 끌어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 보면 그 개싸움 국민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들의 정강 정책을 보면 네. 거기에 제1위성정당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회방한 수사를 특검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특검하겠다는 얘기죠. 윤석열 특검이 그 제1위성당에 공약을 집어넣어놨어요. 참나. 물론 그 철회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철회한 게 아니라 무슨 느닷없이 뭐 모든 개인에게 뭐 60만 원씩 예. 매월 그냥 60만 원을 5천만 국민에게 다 지급하겠다고 그렇죠.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해가지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15%다 약간 말이 셀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지금 510조, 500조인데 300조가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 돈만 네, 60만 그 돈만. 원치만. 예. 그러면 500조를 그 예산을 잡아서 300조만 그냥 전 국민한테 매달 60만 원을 줘가지고 그럼 200조 갖고 살까요? 그럼 1970년대로 다시 돌아가실래요? 이런 계산 없이 앞뒤 모르고 그저 그 단말마적으로 그냥 아주 맛있는 사탕만 넣어주기만 하면 그게 정치인 줄 아는 그 저열한 사람들 말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한 5년만 살아보세요. 베네수엘라보다 더 슬픈 나라가, 북한보다 더 한심한 나라가 될 겁니다. 와. 어떻게 뒷감당할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은. 예? 그게 이제 막 욕을 먹으니까 부랴부랴 이제 걷어들였는데 예. 그때 쓱 끼워 넣었던 것이 바로 윤석열 특검하겠다. 그렇죠. 이걸 끼워 예. 넣었어요. 그러면 제2비례당. 네. 제2비례당은 무슨 이름입니까? 손혜원당. 손혜원당이죠. 예. 뭐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는 손혜원당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쪽 당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대통령 부인의 친구의 당이죠. 예. 네, 손혜원당이니까. 자, 그게 뭐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핵심 멤버가 누구죠? 황희석 또 예. 최광욱.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내놓고 윤석열을 공수처를 발동해서 1, 2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 윤석열 부부를.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려요. 김우겸이라는 사람 말이죠. 저는 그렇죠. 저의 오랜 언론사 동료인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그 언론인들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참나.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조치 때 얘기예요. 긴급 조치 시절.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잇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그 자체로 전제해 놓고선 나가야 돼. 아예 그냥 입에 재갈 물려서 작정을 했더군요. 김우겸 대변인, 나의 그 옛날 동료 기자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무슨 히틀러의 그 괴벨스 행세 하시려고 그럽니까? 괴벨스라는 사람이 온 세상의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언어만 발표하게 해버렸어요. 그런 언론을 꿈꾸십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집권당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불리겠다. 이게 더 기가 막힌 건요. 가짜뉴스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가짜뉴스를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내지는 네, 정부가 가짜뉴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경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을 바꿔버리게 되면 와. 검찰총장이, 그리고 문화부 장관이, 또 방송으로 얘기하면은 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이 맨 위죠. 예. 그 밑에 심의위원회. 그들이 다 누구예요? 다 문바들 아닙니까? 문바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 뉴스는 각 부처가 알아서 또 판별해라라고 지시를 한 적도 있잖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네. 나치입니다. 네. 전체주의가요, 아주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을 판단하는 나라는 신의 왕국입니다. 중세의 교황의 나라가 되는 거죠. 신성제국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김정은의 나라가 그 계급의 이익, 국가의 이익, 인민의 이익을 당이 판단하는 거죠. 당에게 이익이 되면 거짓도 사실이 되고 사실도 거짓이 되는 사회죠. 그런 거짓의 나라가 쌓인 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를 팬덤으로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그 형태로 바꿔치는 히틀러 같은 그런 예. 전체주의 나라죠. 북한은 전체주의 나라고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의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거기 언론의 자유 한 개도 없어요. 그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기자들 다 쫓아냈어, 특파원들. 이런 나라에서 입 닥치고 상권 분리 먹고 언론의 자유 죽여버리고 지금 유튜브가 안 됩니다. 예. 구글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예요. 구글, 페이스북은 안 돼요. 예. 예.
그런 나라로 갖고 싶습니까? 예, 이게 바로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나라시더군요. 예?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그 정책을 얘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그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부가 판단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윤석열도 그 수사하겠다는 그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제1위성당, 제2위성당,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도 또 예. 금태섭 쫓아낸 그런 사람들이 또 두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보면 그들이 조국을 불러냈습니다. 네. 그들이 조국 수호당 정도가 아니라 이 구조로 가면요, 조국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당이에요. 아, 조국을 왜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가? 딱 하나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네. 조국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사후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사실은 이번 총선에 대충 과반 정도만 하면 탄핵 없겠죠. Sure.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국을 대통령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길게 보는군요. 장기적으로. 그럴 수밖에요. 지금 길 것도 아니에요. 총선 마치고 대선까지 2년도 안 남았어요. 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딱딱 떠오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세요. 예. 굉장히 세죠. 예. 근데 자기 친문은 아니죠.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친문은 없어, 후보가. 김경수 이런 사람들은 그거 감옥에 뭐 가야 재미없잖아요. 되니까. 예. 없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낙연이야. 네. 이낙연이 뭐 지역 감정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남 사람 출신의 비문을 그 친문들이 부산 기반의 친문 대깨문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낙연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그 친문 대깨문들을 중심으로 한 그 민주당 권리당원 네. 이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양정철이 몹시 불편한 거야 지금. 예. 양정철이 짜고 있는 이 선거 구도 말이죠. 거기에 사실 얹혀 있는 거거든요. 대릴 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진중권이 그랬나? 진중권 교수가 그랬잖아요. 양정철이 대릴 사이로 끌어온 게 친문의 대릴 사이로 들어온 게 이낙연이라고. 네. 그러면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또 민주당 안에도 괜찮은 정치 리더들이 있어요. 김부겸, 예. 김두관 이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고 헌법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고 국가 형벌 체계도 내놓고 무시하고 개싸움 하듯이 무시하자고 나서는 그 대깨문 집단들이 사실 민주당의 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 그 당원들은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조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참 소름이 끼치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국은 공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열린민주당 지지율 높아지는 거 보면은 진짜 대깨문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성과 상식의 국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이성과 상식이 때가 되면 작동을 했고요. 이 나라 국민들은 늘 이익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삶을 살다가도 때가 되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무너지는, 이성과 상식을 궤변과 요설로 제압하고 코로나 블랙홀로 그거를 없는 듯이 만들어버리는 이 분칠한 이 집권당의 오만함을 저는 이 40%의 무당층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대깨문은 아닌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만약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었다면요, 우린 선조를 밀어야 됩니다. 선조 임금이 그 많은 실정과 질투와 어린애 같은 정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승리의 공을 가져가서 나라를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 막아낸 것은 선조가 아니라 유성룡과 이순신이었죠. 저는 코로나를 막아낸 것은 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간의 힘이 분출하는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 4.15 총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장으로 나가서 본인에게 주어진 2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구, 비례 다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유불급 읽어보시면요,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사건들의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잘 새겨보다 보면요, 독자분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은 미래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요, 대한민국 살리는 총선 운동 기간
열심히 뛰고요. 그 결과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승리 그날까지,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뛸 테니까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전영기 방송도 검색하셔가지고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